조용한 동네에 있는 그리 크지 않은 백반집이 제가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이 식당이 있었으니 아무리 못해도 벌써 40년은 넘었겠네요. 세월 탓에 외관은 꽤 낡았지만 얼마 전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지 내부는 제법 깔끔하게 바뀌었어요. 예전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살리면서 공사를 하느라 진땀을 뺐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결과는 만족스러웠어요. 덕분인지 손님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오늘은 손님이 왜 이렇게 많지? 우리 모르게 어디 방송 탄 거 아니야? 당신이 음식을 맛있게 만드니까 그렇지. 당신이 어머니 밥 먹고 산 세월이 얼만데. 당신이랑 어머니랑 손맛이 참 닮았어. 아휴, 맨날 들어도 들을 때마다 좋네. 아이고,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아침부터 힘들었지. 먼저 들어가서 쉬어. 여기는 내가 마무리하고 들어갈게. 어머, 단체 손님 받느라 시간을 못 봤네. 내일 어머니 제사상 장 볼 거 좀 남았는데 얼른 마트 다녀야겠네. 대충 해놓고 일찍 와요. 내일 같이 정리하면 되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이 식당을 이어받은 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어갑니다. 10년 전 식당을 운영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고민 끝에 제가 어머니의 뒤를 이어 운영하게 되었어요. 우리 식당은 엄청난 대박 맛집은 아니지만 오래된 단골이 많은 동네 터줏대감 같은 곳이에요. 내일 어머니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겠다며 아내가 먼저 집으로 떠나고 저도 서둘러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마무리하고 오늘 하루 매출 정리까지 끝내고 나니 어느덧 10시가 훌쩍 넘어가 버렸네요. 퇴근 전 저는 꼭 카운터에 놓아둔 2장의 사진을 향해 인사를 건넵니다. 한 장은 제가 중학교 졸업식을 하던 날 엄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고 또 한 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지금 이 식당의 주인이었던 저의 2번째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봐도 봐도 그립고 마냥 보고 싶은 부모님들. 듣고 보니 어딘가 조금 이상하죠? 맞아요. 저에겐 2명의 엄마가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들 모두 하늘에 계시지만 2번째 어머니와는 35년 전 가족의 인연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고맙고 기적 같은 일이죠. 어머니가 제 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되었지만 어머니와 함께했던 모든 날들은 아직도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트럭을 몰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계란도 팔고 야채도 팔면서 생계를 이어가셨어요. 엄마는 제가 첫돌이 되었을 무렵부터 저를 트럭에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장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기 때의 기억이 무의식 중에 남아있어서인지 저는 부모님의 트럭이 참 편하고 좋았습니다. 트럭에 달걀이며 야채며 한가득 싣고 달릴 때면 그렇게 마음이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더운 여름, 창문을 열고 달릴 때면 엄마가 제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주며 활짝 웃어주셨던 기억이 나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기에 부모님은 매일 장사를 나가셨지만 부모님은 넘치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마음만은 언제나 풍족했습니다. 초등학생이 된 이후에는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느라 부모님을 따라다니는 일이 많이 줄었지만 가끔 학교가 끝나면 부모님의 트럭을 타고 저녁 장사를 돌다가 부모님이 재료를 납품하는 식당에서 종종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 식당은 우리 집과도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장사를 마치는 시간에 맞춰 식당에서 만나기도 했었죠. 식당에 가면 항상 친절한 사장님이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전 이곳에서 풍기는 밥 짓는 냄새와 된장국 냄새를 유난히 좋아했어요. 저에겐 이 냄새가 추억 그 자체였죠. 사장님은 언제나 제가 주문한 음식보다 훨씬 많은 음식을 내어주셨어요. 한참 자라날 때인데
많이 먹고 쑥쑥 커야 한다면서요. 아이, 사장님, 매번 이렇게 챙겨주시면 저희 부담스러워서 못 와요. 아유, 내가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식당에 좋은 재료 가져다 줘서 고마워서 그러는 거니까 섭섭한 말 하지 말아요. 승준아, 이거 다 승준이 거니까 많이 먹고 모자라면 아줌마한테 얘기해. 더 가져다 줄게. 언니 솜씨가 너무 좋으니까 승준이가 제 밥은 안 먹고 맨날 여기 오자고 하잖아요. 식당의 재료들을 판매하면서 사장님과 친해진 엄마는 식당 사장님과 언니 동생 하면서 제법 가깝게 지냈어요. 가끔씩 엄마가 음식이 맛있다며 넋을 놓고 호들갑을 떨면 사장님은 늘 한 통 가득 반찬을 담아주셨어요. 사장님은 정이 많은 사람이었고 우리 엄마를 정말 친동생처럼 챙겨주셨어요. 절 예뻐하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었고요.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엄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침부터 집을 비웠고 전 오랜만에 아버지와 함께 트럭을 탔어요. 혼자 장사하면 심심하다고 아버지가 자꾸 저를 꼬드겼거든요. 주말엔 주로 식당 위주로 배달했기 때문에 제가 크게 할 일은 없었어요. 그저 아버지 옆에서 노래도 부르고 농담도 하는 순간들이 저에겐 재밌는 놀이 시간 같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돌아다녔을까요? 제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가 트럭 안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 아들 배고픈가 보네. 이제 진아 아줌마네 백반집만 가면 되니까 간 김에 거기서 저녁 먹자. 가게에 도착하니 사장님이 저와 아버지를 반겨주셨어요. 아버지가 식당에서 주문한 재료들을 트럭에서 꺼내오는 사이 저는 자리를 잡고 주문을 했습니다. 아줌마, 우리 백반 2개 주세요. 어머나, 승준이가 먹을 복이 있네. 아줌마가 오늘 갈비찜 했거든. 저녁 시간을 조금 넘긴 시간이라 그런지 식당은 한산했어요. 일을 끝낸 아버지도 제 앞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갈비찜 덕분에 마냥 행복했어요. 아참, 가기 전에 계란 한 판만 더 내려줄 수 있어요? 집에도 계란이 다 떨어져서 한 사장님 오신 김에 한 판 더 사야겠네요. 이제 마감하실 거죠? 그럼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계란 들고 가는 거 번거롭잖아요. 이 정도는 하게 해주세요. 식사를 마치고 식당 사장님은 대충 정리를 끝내놓고 아버지의 트럭에 함께 탔습니다. 사장님의 집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한 사장님, 피곤하실 텐데 데려다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휴, 피곤은요. 아들, 컴컴하니까 아들이 보디가드 겸 모시고 다녀와. 아줌마 빨리 앞장서세요. 저 계란 잘 들어요. 제 말에 사장님은 못 이기는 척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지 사장님의 집은 무척 고요했어요. 사장님의 흔적 외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식탁에 계란을 올려두고 나가려는데 사장님이 저를 불러 세우더니 냉장고에서 음료수와 반찬통을 꺼내주셨어요. 승준아, 이건 가면서 아빠랑 마시고 이거 반찬은 오늘 아침에 새로 한 건데 아까 보니까 승준이가 맛있게 먹더라고. 집에 가져가서 먹으렴. 꾸벅 인사를 하고 다시 아버지의 트럭으로 향하는 길. 냉장고에서 나온 반찬들은 차가웠지만 어쩐지 그걸 든 제 마음은 따뜻했어요. 그렇게 초등학생이던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는 동안 10년 가까이 사장님과 우리 부모님의 인연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함께 했고요. 부모님이 바쁘실 때면 사장님의 식당에 들러 혼자 밥을 시켜 먹을 정도로 저도 식당에 단골이 되어 있었어요. 10년의 세월 동안 알게 된 것은 사장님은 다른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인지
엄마와 아버지는 사장님을 더 살뜰하게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린 조금 더 가까운 이웃 사촌으로 서로를 챙기며 잘 지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았어요. 전날 내린 눈이 꽁꽁 얼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일기예보를 들으며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엄마가 챙겨준 도시락을 챙겨 나가려는데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아들, 오늘 날씨가 너무 추운데 태워다 줄까? 아니요, 걸어가면 15분 걸리는데 차 타고 가면 돌아서 가느라 30분 걸리잖아요. 그냥 걸어갈게요. 알겠다. 아까 뉴스에서 길 얼었다니까 조심하고. 아빠도 운전 조심해요. 엄마도 괜히 빨리 걷다가 넘어지지 말고. 아유, 우리 아드님 정말 날이 갈수록 잔소리가 심해지네. 엄마 아빠 걱정은 접어두시고 얼른 학교 나가. 엄마의 말에 저는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눈, 저를 보고 따뜻하게 웃어주는 미소, 힘내라고 토닥이는 손길. 이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저는 맹세코 그날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겨울이라 그런지 밤은 금방 찾아왔어요. 저녁을 먹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그날따라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좀처럼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만 생각이 다른 곳으로 흘렀어요. 이제 해가 바뀌면 저도 수험생인데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순 없었어요. 세수라도 하고 와야겠다 싶어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교실 앞문이 열리더니 담임 선생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학습 감독도 아닌데 갑자기 나타난 선생님은 어딘가 긴장된 표정으로 저에게 가방 챙겨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멍하니 넋을 놓고 있는 사이 선생님이 서두르라며 저를 다그치셨습니다. 아직도 머릿속은 사고가 정지한 상태였지만 기계적으로 책가방을 챙겨 선생님을 따라 나갔어요. 선생님은 저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본인의 차를 끌고 와서 저를 태웠어요. 선생님이 뭐라 제대로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느낌상 결코 좋은 일로 저를 부른 것 같지 않았거든요. 승준아, 놀라지 말고 들어. 지금 선생님이랑 병원에 갈 건데 부모님이 조금 전에 사고를 당하셨대. 네? 사고요? 얼마나 다치셨는데요? 심각해요? 저희 아빠 20년 가까이 운전하시면서 한 번도 사고 낸 적 없는데 진짜 저희 부모님이 맞아요? 선생님은 제 물음에 뭐라 속 시원하게 대답해주지 않으셨어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사고라니 그럴 리가 없다고. 선생님이 뭔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아니 애초에 부모님이 아닐 거라고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고요. 병원에 도착하자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졌어요. 뛰어가는 저를 뒤에서 쫓아오며 선생님은 응급실로 가라며 외치셨습니다.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어요. 대체 얼마나 큰 사고가 났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는 걸까? 주변을 둘러보니 부모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제가 응급실을 뒤지고 다니는 사이 선생님이 간호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저를 데리고 응급실 한쪽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엔 침대 2개가 나란히 있었고 엄마와 아빠가 누워 있었어요. 옆에서 누군가가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안에 있는 무언가가 산산조각이 난 채로 깨지는 것만 같았어요.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의 말에 의하면 부모님은 트럭을 타고 지나가고 있었고 순간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 달려오는 차량을 피하려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트럭이 전복됐다고 하더군요.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은 몇 대의 차와 추돌 사고를 일으킨 다음에야 멈췄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요. 부모님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동 도중 두 분 모두 숨을 거두셨다며 저에게 부모님의 신원 확인을 해달라고 했어요. 아무리 피투성이어도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낯설어도 알 수 있었어요. 작년 생일 때 용돈을 모아 선물로 사드렸던 싸구려 목걸이를 하고 있는 엄마와 제가 사준 셔츠를 입고 있는 아버지. 외면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어도 우리 부모님이 맞았습니다. 아니, 그런 게 없어도 저는 우리 부모님을 알아볼 수 있어요. 두 분이 아무런 온기 없이 싸늘하게 누워있던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과 상처로 남아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는지 저도 잘 기억나지 않아요. 정신이 없는 제 곁에서 담임 선생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빈소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부고 소식을 들은 부모님의 지인분들이 조금씩 빈소를 찾아주셨어요. 다들 저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셨죠. 부모님 두 분 모두 별다른 가족이나 친척이 없었기 때문에 빈소는 많이 조용했어요. 영정사진 속 부모님의 모습은 어제 아침에 본 모습 그대로인데 하루아침에 저를 떠났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아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는데 백반집 사장님이 연락을 이제야 받았다면서 황급히 달려오셨어요. 정말로 소식을 듣자마자 오신 건지 식당에서 늘 보던 차림새 그대로였습니다. 앞치마를 하고 왔던 것을 뒤늦게 발견한 사장님은 서둘러 앞치마를 벗어버리고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셨어요. 부모님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사장님의 눈을 보는데 그제야 저도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한번 쏟아지기 시작한 눈물은 도저히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머리론 그만 울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어딘가 고장나버린 사람처럼 정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참을 울고 났더니 이상하게 배가 고팠어요. 생각해보니 어제부터 뭔가를 먹은 기억이 없었죠. 전 사장님이 챙겨주신 육개장을 말없이 삼켰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식당에 가면 그랬던 것처럼 제 밥 위에 이것저것 올려주셨어요. 사장님이 주신 대로 다 먹고 났는데도 속이 허했어요. 허전하다고 설명하기엔 부족한 이 마음은 어떻게 해도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줌마, 혹시 이게 꿈은 아닐까요? 그래, 꿈이라고 생각하자. 아주 긴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이 꿈이 끝나면 엄마랑 아빠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꿈속에서 열심히 견뎌보자. 이제 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 엄마 아빠를 더 이상 못 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 한가운데가 꽉 막혀서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괜찮아. 자연스러운 일이란다. 뭘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친척 어른들은 안 오셨니? 친척 같은 거 없어요. 빈소 차리는 것도 담임 선생님이 도와주셨는걸요. 전 이제 혼자예요. 승준아, 네가 왜 혼자야? 아줌마가 있잖아. 지내다가 언제든 배고프면 아줌마 식당에 와서 밥 먹어. 아줌마 식당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알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며 사장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이 너무 따뜻해서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저에게 유일한 위로처럼 들려서 저도 모르게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사장님은 부모님의 발인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덕분에 전 부모님을 무사히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오히려 부모님이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집안엔 부모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모님이 저 문을 열고 아들, 우리 보고 싶었지 하며 나타날 것만 같았어요. 한날 한시에 부모를 잃은 제가 안쓰러웠던 담임 선생님은 저에게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돕겠다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지만 이제 1년만 지나면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이고 무엇보다 부모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혼자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준 집이 있었기에 떠돌이 생활은 면했지만 생활을 이어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최소한의 생활비라는 것이 필요했기에 저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한다는 생각에 학교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야자를 빠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어요. 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은 끝에 학교 가기 전엔 신문 배달을 했고 학교가 끝나면 시내를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생계를 책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학에 대한 꿈은 멀어졌어요. 늘 따뜻한 보온 도시락 2개를 챙겨줬던 엄마가 없으니 제 도시락은 슈퍼에서 산 빵과 우유가 전부였습니다. 혼자 지낼수록 그동안 부모님의 울타리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깨닫게 될 뿐이었죠. 일하는 시간이 길지 않다 보니 월급은 늘 부족했어요. 이래저래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들을 제외하고 최대한 아껴 쓴다고 써도 월말이면 빈곤한 삶이 이어졌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기 전에 뭐라도 먹어야겠다 싶어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정말 텅텅 비어 있었어요. 주머니를 뒤져봐도 달랑 몇천 원이 전부였고요. 그러다 문득 식당 사장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든 배가 고프면 와서 밥 먹어. 사실 부모님 장례를 도와주신 게 감사해서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긴 했지만 그때도 밥값을 받지 않으셔서 뭔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 이후로 가지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가도 될까? 고민이 됐어요. 식당을 떠올렸더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요동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배가 고픈 것도 있지만 부모님과의 추억이 더 고팠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서 식당에 가기로 했습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정말 단숨에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식당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식당 문엔 어떠한 안내글도 적혀 있지 않았고요. 이상했어요. 사장님은 절대 식당 문을 말없이 닫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분명 어제도 지나가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봤는데 제가 식당을 다녔던 지난 10년 동안 사장님은 절대 쉬지 않았어요. 손님을 위해서 언제나 열어둔다. 이것이 사장님의 뜻이었고요. 사장님에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사장님은 혼자 사시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챙겨줄 가족이 없는데. 당연히 아니겠지만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사태가 걱정돼 저는 결국 사장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제 발걸음도 빨라졌어요. 제발 그냥 어디 놀러 가신 거였으면 좋겠다. 사장님의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대답이 들리지 않았어요. 문을 두들겨도 마찬가지였죠. 정말 어딜 가신 건가 싶어 돌아가려다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현관문 손잡이를 돌려보니 그대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사장님이 쓰러져 있는 것이 한눈에 보였어요. 아마 식당에 나가려고 했던 건지 외출복 차림으로 현관에 쓰러져 있었던 사장님은 온몸이 불덩이처럼 열이 펄펄 끓는 상태였습니다. 뜨거운 몸과는 다르게 우환으로 몸을 덜덜 떨고 있던 사장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지만 정신이 온전치 않아 보였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장님을 들쳐업고 무작정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동안 하늘에 있는 부모님에게 빌고 또 빌었어요. 제발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제발 늦지 않게 해달라고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빠르게 치료가 시작됐어요. 분주하게 움직이는 의료진들의 모습을 보며 잠시 숨을 고르는데 그제야 제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됐다는 게 느껴졌어요. 화장실에 가서 대충 땀을 닦고 정신을 좀 차린 상태로 돌아와 보니 이런저런 검사를 마치고 사장님은 병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의 진단명은 폐렴이었어요. 제법 위험한 상태였죠. 의사 선생님은 지난 며칠 동안 환자가 많이 아파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참았냐고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전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액을 맞고 나면 곧 정신이 들 거라면서 옆에서 잘 지켜보란 말씀을 남기고 병실을 떠나셨어요.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사장님의 모습을 보니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늦지 않았구나. 만약 내가 그 집에 가지 않았다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팠을 거라고 했는데 아픈 몸을 참고 식당 문을 열었다니 일어나면 그러지 마시라고 단단히 일러둬야겠다 생각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사장님이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잠깐 졸았던 저도 순간 인기척에 놀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줌마, 정신이 좀 드세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승준이니? 다행이다. 대체 왜 거기 쓰러져 계셨던 거예요? 내가 쓰러졌었구나. 근데 여기를 어떻게... 제가 식당에 찾아갔다가 문이 닫힌 걸 보고 집에 왔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사장님은 깜짝 놀라시더니 눈가에 눈물이 고인 상태로 연신 살려줘서 고맙단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며칠 동안 많이 아팠을 거라는데 그걸 참고 가게 문을 여셨던 거예요? 정말 큰일 나실 뻔했다고요. 본인 몸을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단순 감기라고 생각했어. 몸살기가 좀 있나 했지. 내가 너한테 식당 문을 항상 열어두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닫을 순 없잖니. 근데 오늘은 몸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도 어찌저찌 준비를 다 하고 분명 현관문 손잡이를 돌린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 뒤로 깨어보니 병원이었어. 저 때문에 제가 언제 올지 몰라서 아픈데 장사를 계속하셨다고요? 물론 승준이 널 기다린 것은 맞지만 가게 문을 여는 것은 손님들과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나한텐 무척 중요한 일이란다. 하지만 내가 밀어냈구나. 이렇게 널 고생시킨 걸 보니. 미안하다. 그리고 정말 고마워. 고생은요. 죄송해요. 제가 며칠만 더 일찍 가게에 왔었더라면 이렇게 집에서 혼자 쓰러지시진 않았을 텐데. 아프지 마세요, 아줌마. 그래, 승준아. 아줌마가 이젠 건강도 잘 챙길게. 너 다시는 놀라게 하지 않을게. 사장님은 입원하면서 치료를 잘 받은 덕분에 무사히 회복을 했고 다행히 이틀 만에 퇴원을 하게 됐어요. 사장님이 걱정됐던 저는 퇴원하는 날도 병원을 찾았어요. 사장님을 집에 모셔다 드리고 가려는데 사장님이 저에게
이번 주말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식당에 들르란 말씀을 하셨어요. 전 꼭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프지 마시란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저는 사장님이 기다리는 식당으로 향했어요. 몇 달 만에 왔지만 식당은 여전히 그대로였어요. 제가 도착하자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며 잠깐 앉아있으라고 하셨어요. 씩씩하게 말하는 사장님의 모습을 보며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것 같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사장님의 말대로 얌전히 앉아서 기다리는데 사장님이 커다란 쟁반을 몇 번이나 가져오시더니만 정말 순식간에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음식이 가득하다는 말이 뭔지 정확하게 알 것 같았죠. 음식을 보는 순간 입안에서부터 잔뜩 침이 고였어요. 체면이고 뭐고 당장 싹쓸이하고 싶을 정도였죠. 승준아, 얼른 먹어. 아줌마가 네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준비했어. 잔뜩 했으니까 먹고 부족하면 또 먹으렴. 정말 얼마 만에 이런 음식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감격스러웠습니다. 아줌마의 손맛은 늘 기가 막혔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차려주셨으니 도저히 젓가락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걸신 들린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는 제 모습을 보며 아줌마는 조용히 물을 챙겨주셨어요. 아휴, 승준아, 천천히 먹어. 그러다 체할라. 요즘 제대로 못 챙겨 먹지? 승준이 널 보면 내 아들이 생각나. 어? 아줌마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몇 살이에요? 7살. 7살이요? 그렇게 어려요? 지금 어디 있어요? 제 물음에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던 사장님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꺼낸 적이 없는 이야기라고 하시면서요. 나도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었지. 승준이 너처럼 밝고 씩씩한 아이였어. 호기심이 많은 아이를 위해서 난 자주 여행을 다녔어. 유난히도 더웠던 여름, 동화책을 보던 아들이 바닷가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지. 그래서 남편이랑 아이를 데리고 바닷가에 놀러 갔어. 그리고 그 바다에 내 아들을 빼앗겼지. 사고는 순식간이었고 결과는 처참했어. 시간을 되돌릴 수도 내가 대신 떠날 수도 없었단다. 결국 난 아들을 먼저 보낸 아픔을 이겨내지 못했어. 그 뒤로 남편과 이혼하고 이곳으로 혼자 이사와서 지금까지 살게 된 거란다. 제가 괜한 걸 물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여기 와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됐는걸. 네가 처음 가게 왔을 때 마음이 참 애틋했어. 우리 아들 또래라서 그런지 마음이 더 갔던 게 사실이야. 날 보며 항상 생글생글 웃는 널 볼 때마다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단다. 네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많이 치유가 됐고, 그래서 너희 부모님이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척 마음이 아팠단다. 아직 어린 네가 이런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난 그 슬픔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안쓰러웠어. 저 아줌마 덕분에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고 보니 우리가 함께 싸운 시간들이 그냥 흩어질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앞으로는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내보면 어떻겠니? 승준이 네가 스스로 세상에 나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뒤에서 조용히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은데
우리가 가족이 되어 지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아줌마, 제가 폐만 끼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아휴, 폐라니. 너의 존재는 언제나 나의 위안이었어.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학교에 가기 전 식당에 들러 사장님과 함께 아침밥을 먹었어요. 사장님은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제 도시락을 챙겨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일은 그만두고 공부를 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건네주셨지만 저는 아직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선뜻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어요. 사장님 덕분에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된 저는 나름대로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돈도 없고 아무리 둘러봐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마땅치 않았죠. 그래서 학교가 끝나면 식당에 와서 사장님 일을 도와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라며 극구 반대하셨고 물러설 수 없던 저도 식당에서 공부를 하다가 마무리만 도와주는 것으로 겨우 합의를 봤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사장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속으로 사장님을 어머니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사장님의 애정어린 밥상 덕분이었을까요? 불안정했던 제 마음도 어느덧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냥 평범한 밥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치료제였고 정이었어요. 식당에서 지내면서 느낀 것은 손님들이 사장님의 밥상에서 저처럼 많은 위로를 얻는다는 것이었어요. 참 신기했죠. 이 밥상에 담긴 힘은 뭘까? 아니, 사장님 밥상의 힘은 뭘까? 그러면서 점점 저도 사장님이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밥 한 공기로 누군가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조리학과에 진학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고 새로운 목표가 생긴 저는 그 목표를 향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만큼 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았어요. 학력고사와 더불어 실기도 빼놓지 않고 준비한 덕분에 다행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기초실기 관련해선 사장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합격자 발표날,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사장님에게 알리고 싶어서 바로 식당으로 달려왔어요. 제 표정만 보고 사장님은 장하다며 저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저 합격한 거 어떻게 하셨어요? 에이그, 네 얼굴에 다 써있는걸. 그리고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어. 그럼 시험도 잘 받고 하니 잠깐 여기 좀 앉아볼래? 사장님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저를 진정시키곤 테이블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그러곤 잠시 카운터에서 뭔가를 챙기시는 것 같더니만 대뜸 저에게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승준이 네가 그동안 식당에서 일을 너무 열심히 해줬잖아. 그 보답이야. 네? 저는 밥 챙겨주신 게 감사해서. 직원을 둬도 밥은 공짜로 준다.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지 말고 받아둬. 대학 가려면 등록금도 필요하고 여기저기 돈 쓸 곳이 많을 거 아니니. 생각지도 못했어요. 부모님이 제 앞으로 저축해 놓은 돈도 조금 있었고 제가 신문 배달하면서 모아둔 돈도 있어서 어떻게든 등록금은 해결하고 대학 들어간 다음 아르바이트를 하든 장학금을 받든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장님이 이렇게 큰 돈을 주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제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일을 도와줘서 고맙단 말을 하시면서요. 예상하지 못한 따뜻한 마음에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가 꼭 보답할게요. 이 은혜 잊지 않을 거예요.
아유, 은혜는 무슨. 우리 둘이 비록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가족으로 지내기로 했잖니. 가족끼린 서로 빚지고 갚고 그러는 거 아니란다. 그냥 가족이니까 주고 싶으면 주고 그 마음을 그저 잘 받는 거, 그거면 된단다. 가족. 맞아요. 제 곁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사장님은 저를 더 진심으로 아껴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와 사장님은 정말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호칭도 바뀌었어요. 저는 사장님을 어머니라고 불렀고 사장님은 저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모르는 사람이 봐도 우린 사이좋은 모자 사이로 보였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뒤로 어머니는 제 부모님의 길마다 직접 제사상을 차려주셨어요. 생전에 엄마와 어머니가 워낙 자매처럼 지냈기 때문에 더 정성을 다해 챙겨주셨어요. 어머니는 부모님의 제삿날이 되면 항상 말씀하셨어요. 승준인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내가 하늘나라 가면 욕먹지 않게 정말 열심히 돌볼 테니까 하늘에선 그저 우리 승준이 하는 일 막힘없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줘. 그리고 고마워. 아들을 나한테 보내줘서. 어머닌 제가 군대 있을 때도 정말 자주 면회를 오셨어요. 그때마다 도시락을 얼마나 한가득 챙겨오셨는지 어머니만 오시면 네모반에 있는 전우들이 덩달아 배를 채웠습니다. 전우들은 가끔씩 어머니의 요리가 생각난다며 또 언제 오시냐고 장난스럽게 묻곤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편지에 적어 어머니에게 보내면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었죠.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어머니와 저는 자연스럽게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이제 제 삶에서 어머니의 존재를 뺀다는 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죠. 지금의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내는 조금 당황스러워했어요. 아내 입장에선 없는 시어머니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를 직접 만나고 난 뒤에는 저와 어머니가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결혼식에도 혼주로서 역할을 다해 주셨어요. 결혼식 날 어머니의 자리 옆에는 제 부모님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이것도 상견례 때 어머니가 장인어른께 말씀드려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거죠. 제 인생의 중요한 날마다 어머니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로선 정말 감사드려야 할 일이죠. 결혼 전부터 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비록 제가 생각했던 요리의 길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고급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 사이 아이도 낳고 저도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해나가고 있었고요. 결혼 후 어머니와도 한 달에 2번은 꼭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이 생긴 뒤로는 더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아내는 친정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했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이 쑥쑥 자라는 만큼 우리 가족의 행복도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평소 어디가 아프다고 하신 적도 없었고 별다른 증상도 없었는데 건강검진에서 말기암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세가 많아서 수술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일단 선항암을 시작했지만 이미 전이가 너무 많이 된 상태라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아내와 상의 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어머니의 생이 얼마나 남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남은 시간 동안 제가 곁에 있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18의 저는 엄마와 아버지가 가는 길을 허망하게 보냈지만
43세 저는 어머니가 떠난 뒤 후회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사까지 그만두고 자신의 병간호를 하는 저를 어머니는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아니, 너는 가장이 여기서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애미가 뭐라고 안 하디? 뭐라고 하긴 뭐라고 해요. 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서 열심히 수발들라고 하지. 그럴 것 없어. 요양병원에 챙겨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까지 고생을 하니. 난 괜찮으니까 다시 일해, 응? 그 좋은 직장에서 경력 잘 쌓고 있었는데. 아휴,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 나 애 아니에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 마음 편하게 잡수고 얼른 낫기나 하세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 애들이랑 다 같이 여행 가요. 아휴, 그래. 그러자꾸나. 요양병원으로 옮긴 어머니는 하루하루 야유어갔어요. 아내와 아이들은 병문안을 올 때마다 지나치게 밝은 척을 했지만 병실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갈 때면 늘 눈물 범벅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너무 아파 보인다면서 슬프다고요. 슬픈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적이라는 거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오늘이 지나고 내일 눈을 뜰 수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자꾸 욕심이 났어요. 아직 무서웠거든요. 18살 때 부모님을 보냈던 그날이 자꾸만 떠오르면서 그때의 감정이 저를 점점 압박하는 것 같았어요. 나이를 이렇게나 먹었는데도 무서운 건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두려운 티 내지 않고 어머니를 옆에서 잘 지켜야겠다는 마음으로 간신히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저 승준아,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요? 말만 하세요. 어머니 부탁은 내가 다 들어드릴 테니까. 제 말에 희미하게 웃던 어머니는 자신이 떠나고 난 뒤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게는 정말 팔고 싶지 않았는데 손님들도 걱정이 되는구나. 혹시 말이야, 가게를 그대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권리금이니 뭐니 그런 거 받지 말고 장사할 수 있게 잘 정리해 주겠니? 없으면 할 수 없지만 거기에서 우리 인연도 시작되었고 나한테는 정말 소중한 곳이거든. 가게는 저한테도 정말 소중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른 나와서 다시 장사하면 되잖아요. 내가 너한테 집만 주고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네. 그리고 승준아, 내가 집안 방 서랍에 서류들이랑 필요한 이것저것 정리해둔 게 있어. 다 네 거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런 거 어머니 없으면 아무 소용 없으니까 제발 내일 떠날 사람처럼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지은 엄마 있지. 지은이, 시은이 있지. 승준이 너에겐 네가 쓰러지지 않게 지탱해줄 너의 가족들이 있잖니. 분명 잘 견딜 거야. 이 애미는 말이다. 내 평생에서 너와 가족이 된 지난 세월이 가장 행복했단다. 네가 없었다면 그런 기쁨, 행복, 애틋함, 슬픔 그런 것들을 아마 모르고 살았을 거야. 내 아들 승준아, 고마웠어. 하늘나라 가면 승준이 네 엄마 아버지랑 만나서 재밌게 놀고 있을 테니까 내 걱정 말고 그저 행복하게 후회 없이 살거라. 정말 오랜만에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던 밤이 지나고 다음날 어머니는 제 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고통 없이 편안해 보였어요. 어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저는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가는 순간까지도 어머니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그 공간, 바로 그 식당을 제가 이어나가겠다는 결심을요. 아내도 제 결정을 지지해 줬습니다. 이 공간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혼자 일을 할 제가 걱정돼서 퇴사까지 하고 함께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요. 물론 아내 덕분에 전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저도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매일 식당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과의 시간도 소중하기에 1년에 딱 2번 아이들의 방학 땐 3일씩 휴가를 갔어요.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로는 필요 없게 됐지만요.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은 식당은 여전히 손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이 자식을 데려오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데려오고 온 가족의 추억이 담긴 장소로 여전히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점심 장사가 대충 마무리된 것 같아 잠시 숨을 돌리고 있는데 경쾌한 종소리가 들리면서 가게 문이 열립니다. 민우 준우 왔구나. 오늘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저씨가 준우 좋아하는 갈비찜 해놨는데 잠시만 앉아있거라. 조금은 민망해하는 형과 아무것도 모르는 동생. 두 형제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부모와는 진작 연락이 끊겼고 할머니 혼자 어렵게 손주들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저는 매일 형제에게 밥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분명 이렇게 하셨을 테니까요. 밥 공기를 싹싹 긁어먹은 아이들에게 할머니 가져다 드리라고 갈비를 좀 챙겨줬더니 무척 기뻐하네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어머니처럼 밥 한 공기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카운터에 놓인 2장의 사진, 3명의 부모님이 저를 향해 내 자식 정말 잘하고 있다고, 기특하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를 낳고 사랑을 듬뿍 담아 키워주신 엄마와 아버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랜 시간 저를 지켜주신 어머니, 그분들의 사랑 덕분에 저는 이런 사람으로 자라서 그분들처럼 베풀며 살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 부모를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갔던 저에게 다시 희망을 심어준 건 어머니였고 어머니의 온정이 담긴 이 공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어머니의 밥상은 희망이었고 위로였고 사랑이었어요.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순간이 있죠. 그럴 때 언제나 당신 곁에 손 내밀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보게 된다면 꼭 먼저 손을 내밀어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는 늘 그래왔듯 이 식당을 조용히 지키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밥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저는 이곳에서 밥 짓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